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여정을 함께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금융 리더죠. JP 모건 체이스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제레미 바넘 최고 재무 책임자, 그러니까 CFO죠. 이분이 직접 전달한 메시지에 주목하려고 해요. 네, 그 발표랑 또 질의응답 속에서 회사의 현재 상태, 또 미래 방향에 대한 어떤 핵심 단서들, 이런 걸 찾아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반엄 CFO의 시각을 통해서 이 복잡한 금융 실적을 좀 명쾌하게 이해해 보시죠. 그럼 그가 강조했던 숫자들, 그리고 전략적 방향은 뭐였을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반엄 CFO가 발표 시간은 좀 줄이고 Q&A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도 핵심 내용은 확실히 전달했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재무지표부터 보죠. 순이익이 144억 달러. 144억 달러. 와. 네.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1.7달러. 자기자본 이익률, ROCE는 20%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탄탄한 성과죠. 네, 숫자만 봐도 대단하네요. 매출도 47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나 증가했군요. 이 정도면 꽤 견조한 성장인데 어디서 이렇게 성장을 이끌었을까요?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반엄 CFO 설명을 들어보면 그 시장 부문, 그러니까 트레이딩 수익이 크게 늘었고요. 아, 트레이딩 쪽. 네. 그리고 자산관리, AWM이라고 하죠. 그리고 투자은행, IB, 또 결제 수수료 수입도 다 좋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순이자이익, NII 증가는 금리 하락 전망 영향 때문에 일부 좀 상쇄되었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아, 그러니까 금리 말고 다른 사업들이 잘 받쳐줬다는 얘기네요? 그건 어땠습니까? 보통 매출 늘면 비용도 같이 늘잖아요. 맞습니다. 비용은 24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는데요. 이건 주로 거래량이 늘고 또 매출이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증가한 거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신용 비용은 34억 달러였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 손실 처리된 순상가액은 26억 달러였고요. 신용 비용이요? 네, 여기서 반엄 CFO가 좀 언급한 게 있는데 특정 담보대출건에서 명백한 사기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도매 부문 상가액이 조금 늘었다. 아, 사기요? 네. 하지만 전반적인 소비자 신용은 여전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은행 실적 볼 때 또 중요한 게 자본 건전성인데 그건 어땠나요? 네. 핵심 지표인 보통주 자본 비율, CET1이라고 하죠. 이게 은행의 어떤 재무 완충력을 보여주는 건데요. 네네. 이게 14.8%로 전분기보다는 조금 한 30bp 정도 하락했습니다. 아, 약간 떨어졌네요. 왜 그런 거죠? 반엄 CFO는 이거 주로 위험 가중 자산, RWA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은행 자산의 위험도를 반영한 총자산 규모, 이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도매 대출이나 시장 관련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RWA가 증가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 부문별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특히 우리 소비자들하고 직접 관련 있는 CCB, 소비자 및 지역사회 금융 부문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반엄 CFO가 예금 점유율 1위다, 사파이어 카드 실적 좋다,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CCB는 순이익 50억 달러, 매출은 9% 증가한 19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엄 CFO 얘기는 요즘 노동시장이 좀 둔화될 조짐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나 중소기업 고객들의 재정 상태는 여전히 견고하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오, 다행이네요. 네, 신용지표도 안정적이고 예상보다 오히려 조금 더 좋다고 덧붙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FDIC 데이터 기준으로 5년 연속 소매 예금 점유율 1위 유지한 거, 또 역대 최고 사파이어 카드 신규 유치 실적,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기업 및 투자은행 CIB 부문은 무려 17%나 성장했네요. 매출이 거의 200억 달러에 육박하는데 와, 이건 정말 눈에 띄는 성과인데요. 그렇죠. CIB가 이번 분기 실적을 확실하게 끌어올렸습니다. 반엄 CFO는 시장 부문, 결제 부문, 투자은행, 증권 서비스, 이쪽 전반에서 매출이 다 늘었다고 밝혔어요. 네. 특히 IB 수수료는 16% 증가했는데 그 이후로 IPO 시장이 좀 살아나면서 주식인수 부문이 강했고 앞으로 딜 파이프라인도 괜찮고 시장 전망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시장 부문 수익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채권 트레이딩이 21%, 주식 트레이딩은 프라임 고객 활동이 좋아서 그랬는지 33%나 급증했어요.
33%요? 와, 네. 시장 변동성을 정말 잘 활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자산 및 자산관리 AWM 부문도 기록적인 실적이었다고요? 네, AWM은 순이익 17억 달러에 세전이익률이 36%였습니다. 매출은 12% 증가한 61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는데요. 여기도 좋았네요. 네, 바누 실쿠 분석은 고객 자금 순유입이 꾸준했고 또 시장이 오르면서 관리 수수료가 늘었고 브로커리지 활동도 활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운용자산 AUM이라고 하죠. 이게 4.6조 달러, 고객 총 자산은 6.8조 달러로 각각 18%, 20%나 증가하면서 규모 면에서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와, 정말 전방위적으로 다 좋았네요. 그럼 이제 또 미래 전망으로 넘어가 볼까요? 반엄 CFO가 제시한 가이던스는 어땠습니까? 특히 2026년 예비 전망까지 내놨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일단 4분기 전망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시장 부문을 제외한 순이자익, NII를 약 235억 달러, 총 NII는 한 250억 달러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비용은 약 245억 달러로 봤는데 이걸 연간으로 환산하면 959억 달러 정도거든요. 네. 이게 기존 전망치보다는 조금 올라간 수치예요. 아무래도 매출이 좋다 보니 비용도 좀 늘어난 거죠. 신용 전망은 오히려 긍정적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아직 튼튼하다. 그래서 2025년 카드 순상각률 전망치를 약 3.3%로 좀 낮춰 잡았습니다. 그건 좋은 소식이네요. 근데 2026년 NII 예비 전망치 950억 달러는 어떤 가정하에 나온 건가요? 아직 시간이 꽤 남았는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이 있었죠. 반엄 CFO 답변은 9월 말 기준 선물 금리 커브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 선물 금리 커브. 네, 여기에는 앞으로 금리가 좀 내려갈 거라는 예상이 반영되어 있는데 JP모건은 자산 민감도가 높아서 금리가 내려가면 NII에는 사실 좀 부정적이거든요. 역풍이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하지만 그는 카드 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거, 물론 증가 속도는 좀 둔화되겠지만요. 그리고 견조한 도매 대출 성장, 이런 것들이 금리 하락 효과를 상쇄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비 전망이고 공식 가이던스는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2026년 비용에 대한 시장의 예상치, 컨센서스라고 하죠. 이게 한 1,000억 달러 정도인데 이건 좀 낮아 보인다고 언급했어요. 아, 비용은 그거보다 더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비용 관리에 대한 자신감도 보이면서 동시에 좀 현실적인 기대를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반엄 CFO의 발표 내용 요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실적 발표의 진짜 재미는 사실 질의응답 시간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들이 오고 가죠. 네, 분석가들의 그런 질문에 그가 어떻게 답했는지 주요 테마별로 한번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그의 답변 속에서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테마는 역시 예금이랑 이자이익 전망 이쪽이겠죠. 네, 그렇죠. 그 투자자의 날에 제시했던 소매 예금 성장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지금 성장세가 좀 더딘 것 같다.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반엄 CFO는 몇 가지 좀 복합적인 요인을 들었는데요. 저축률이 낮고 소비는 활발한데 소득 증가는 좀 더디고 또 자금이 투자 자산 쪽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여전히 금리가 높으니까 예금보다는 다른 데서 수익을 찾으려는 흐름 이런 것들을 언급했어요. 그럼 장기적인 예금 성장 목표 달성에는 좀 차질이 생긴 걸까요? 반엄 CFO는 변곡점, 그러니까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좀 늦춰졌을 뿐이지 장기적인 성장 궤도 자체에는 여전히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네. 실제로 3분기 중에 신규 다른저 예금 계좌가 40만 개 넘게 순증가했다는 걸 근거로 들었죠. 그는 장기 목표인 15% 예금 점유율 달성은 단순히 금리를 막 높여서 달성하는 게 아니다. 아, 가격 경쟁이 아니라. 네, 지점을 확장하고 고객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것, 이걸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보다는 어떤 본원적인 경쟁력 강화,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테마는 신용 건전성 그리고 대출 시장 동향입니다. 특히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특정 기업 관련 상각 문제라던가 아니면 사모대출 시장 이쪽에 대한 질문이 좀 집중됐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글렌시오라는 분석가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바넘 CFO는 우선 그 트라이컬러라는 회사 관련 상가객이 1억 7천만 달러라는 걸 확인해줬고요. 퍼스트 브랜드라는 다른 회사 관련 익스포저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되살아난 야성적 충동, Revived Animal Spirits 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야성적 충동이요? 허허. 네, 그만큼 인수금융을 중심으로 딜 흐름이 견조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의 강점인 상품 불문 신용 전략, 그러니까 공개 시장이든 사모 시장이든 가리지 않고 좋은 딜을 찾아서 투자하는 그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죠. 근데 사모대출 시장은 좀 위험하다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바넘 CFO는 새로운 직접 대출, 그러니까 사모대출의 일종이죠. 이건 구조상 예상 손실률이 전통적인 대출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이례적으로 낮은 도매대출 상각률이 앞으로 좀 정상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포트폴리오 믹스가 변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상화냐 아니면 실질적인 신용 악화냐 이걸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또 대부분의 비예금 금융기관, NDFI라고 하는데 사모펀드 같은 곳들이죠. 여기에 대한 대출은 담보가 있거나 구조화된 형태라서 무조건 고위험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 담보가 있군요. 네, 물론 트라이컬러 사례처럼 위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지면 내부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신용 건전성 얘기가 나온 김에 충당금 관련 질문도 있었죠. 포트폴리오가 변하는데 충당금은 어떻게 쌓고 있나요? 버넘 CFO는 충당금 설정이 굉장히 세분화된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특히 새로운 직접대출권 같은 경우는 실행 초기, 그러니까 데이 1부터 보수적으로 상당한 충당금을 쌓는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문이 성장하면 전체적인 충당금 적립률은 올라가겠지만 개별 건의 위험도에 따라서 평가한다는 원칙을 강조했고요.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0에 가까웠던 도매대출 손실률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 점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자본 활용과 규제 환경입니다. JP모건처럼 이렇게 자본이 풍부한 은행에게는 항상 중요한 이슈죠. 초과 자본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특히 미국 산업 지원 계획이나 배당 증액 가능성 이런 질문도 나왔다고요. 네, 배시 그레이색 분석가가 이 부분을 질문했는데요. 버넘 CFO는 모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all of the above. 아주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허허, 다 할 수 있다. 네, JP모건이 유기적으로 많은 자본을 창출하고 있고 초과 자본도 상당하다는 걸 인정했어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최선은 아니지만 초과 자본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향후 10년간 5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핵심 산업 대출 지원 계획이나 또 1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지분 투자 같은 것들, 이게 다 초과 자본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당 증액 가능성도 당연히 배제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돈 쓸 때는 많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다양한 방식으로 주주 가치도 높이고 실물 경제 지원에도 자본을 쓰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규제 환경, 특히 그 바젤3 최종안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바넘 CFO는 현 행정부가 규제에 관련 발언을 비교적 빠르게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워싱턴과 소통해본 결과 당국이 매우 행동지향적이고 포괄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고요. 그는 전체 자본 규모를 미리 정해놓고 역산하기보다는 개별 규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상품별, 위험별로 정확하게 자본 요구량을 계산하는 방식이 옳다고 주장했는데 현재 규제당도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 그럼 규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네요. 네. 시기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렇게 말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고요. 일부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낙관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입니다. 경제 전망과 비용 관리 문제. 특히 요즘 AI가 워낙 뜨거운데 JP모건은 AI 열풍 속에서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얘는 불확실하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경제 전망에 대해 질문했어요. 바넘 CFO는 현재 데이터만 보면 소비자는 강하고 지출도 견조하고 연체율도 낮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네, 현재는 좋지만 그렇죠. 하지만 앞으로 성장 둔화나 변동성 증가 같은 위험 요인이 분명히 있고 특히 노동시장이 악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한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가 좋다고 미래까지 낙관할 수는 없다는 거죠. AI가 비용 절감에 얼마나 기여할지 이 질문도 있었죠.
네, 여기서 반엄 CFO의 답변이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AI에 대한 과대 광고에 휘둘리지 말고 실질적인 결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JP모건은 AI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AI로 인한 절감 효과를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하려고 애쓰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왜죠? 그런 노력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AI 활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보여주기식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비용 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그는 구식의 비용 통제, Old Fashioned Expense Discipline를 강조했습니다. 구식의 비용 통제요? 네, 그러니까 무분별한 신규 채용을 억제하고 인력 중원에 신중을 기하는 어찌 보면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측정되지는 않더라도 AI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비용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어요. 재밌는 관점이네요. 그렇죠. 물론 인건비 상승, 이게 연 3, 4% 정도가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고요. 또 매출 연동 비용이나 지속적인 투자 같은 비용 증가 요인은 계속될 거라고 현실적인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 노력과 성장 투자를 균형 있게 가져가겠다, 이런 목표를 밝힌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AI라는 최첨단 기술을 얘기하면서도 아주 기본적인 비용 규율을 강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자, 이렇게 제레미 바넘 CFO의 발표와 질의응답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네, 바넘 CFO가 제시한 JP모건의 모습은 견조한 현재와 신중한 미래 대비가 공존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사업 부문의 강점을 바탕으로 정말 뛰어난 3분기 실적을 달성했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경제 및 신용 위험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죠. 특히 AI와 같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도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면서 기본적인 비용 관리 원칙을 강조하는 모습, 그리고 단기적인 가격 경쟁보다는 핵심 가치 제한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전략,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렇군요. 오늘 반엄 CFO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특히 AI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이 기억에 남습니다. 측정 가능한 절감 효과를 막 내세우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생산성 향상을 믿고 기본적인 비용 통제에 집중하겠다. 이런 그의 실용주의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조직이나 분야에서는 AI와 같은 혁신 기술에 대한 높은 기대와 또 측정 가능한 성과를 요구하는 현실적인 압박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고 계신가요? 반함 CFO처럼 구체적인 효과 측정을 너무 따지기보다는 전반적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나 규율 강화에 집중하는 방식이 특히 변화가 빠르고 복잡한 대규모 조직에게는 어쩌면 더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